화이팅! 아자! 아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으시거나 혹은 직접 집을 지어서 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일단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고 결정할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저희의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놓치면 후회할 전원주택 살이의 고충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로망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과정부터 그 집에 사는 모든 것은 결국엔 현실이 됩니다. 그 환상이 부서지는 데 시간은 딱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이주하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50% 이상 된다고 하죠. 절반 이상이 정말 많이 돌아가는 게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귀촌에 대한 이야기도 전원주택 살이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가 안 된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라는 거는 뭘까요? 준비 운동? 시뮬레이션?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메이킹을 막 해봐야 되나? 사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경험에 의한 편향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행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모습만 보일 거고 전원주택을 짓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원주택에 사는 것을 말릴 겁니다. 그렇죠. 난방비 폭탄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난방비 폭탄이 터진다는 편견을 많이 알려줄 것이고 그렇죠. 난방비가 절약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아파트보다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나오는 것들이 체계적이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꿈을 꾸거나 혹은 또 꿈을 접거나 해서는 후회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검증된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쌓는 게 전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은 집은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전원주택 생활에 대해서도 대비가 돼 있다면 별로 스트레스 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조에 따른 접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조주택인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ALC도 있고 스틸하우스도 있고 황토집.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단열도 다르고 그리고 시공할 때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꼭 자신이 짓고자 하는 골조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어떤 집을 지을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양평 부부한테 황토 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라면 좀 신중해야 돼요. 황토 알아요?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량목구조하고 패시브하우스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전문가를 찾으세요.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냥 어줍지 않게 정보 이제 듣고서 접근하게 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월세 살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대부분 근데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조언해주기를 전세나 월세로 먼저 살아보고 결정해도 안 늦는다. 이런 조언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전월세 안 살아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긴 하죠.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 월세 살아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전월세를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살기 위한 집, 팔기 위한 집 어떤 게 좋다고 들었죠? 살기 위한 집이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팔기 위한 집인지 살기 위한 집인지 덮어놓으면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거의 중고차 시장급입니다. 중고차는 진짜 어렵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중고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중고차 시장이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고수는 좋은 차를 사고 하수는 문제가 많은 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리비가 차값만큼 나와요. 지어진 집을 전월세로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일단 집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전월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계약은 2년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2년 동안 만약에 내가 살고자 했던 로망과 다른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그런 집에 살게 된다면 짧은 시간일까요? 아니죠. 학을 뗍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절대 안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전세자가 못 들어올 경우 돈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년이 아니고 4년, 6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비해서는 순환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도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전원주택에 와서 쉬고만 싶은 경우 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쉬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전원주택에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펜션 가셔서 쉬세요. 아, 그렇죠. 여행을 가야죠. 오히려 리조트에서 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훨씬 편하겠죠. 전원주택에 살면 경비 아저씨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전원주택의 장점은 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꾼 만큼 퀄리티가 나오는 게 바로 전원주택의 매력입니다. 그렇죠. 전원주택을 그때그때 보수를 하게 되면 새집 같은 퀄리티가 계속 이어져요. 유지할 수 있죠. 네. 네 번째, 손님 접대 주의. 사람이 좋아서 갔다가 손님 맞이로 보통 전원주택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손님을 초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 지었지? 잘 지었지? 한번 놀러 갈게. 네, 근데 놀러 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보통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뭐 출퇴근을 할 수도 있고 일상이 있어요. 그쵸. 근데 주말마다 손님이 2년, 3년 동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난 언제 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를 손님을 받아야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렇죠.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손님을 초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네요. 분기별로 한 팀도 괜찮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근데 내 그거 생일 네. 파티에 초대하겠다. 근데 그거는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좋은 경우에는 2년 내내, 3년 내내 받아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전원주택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단적인 결정. 남편 혹은 아내가 전원주택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다 가족을 끌고 온 거예요. 나는 전원주택 아니면 못 살아.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전부일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당황스러운 것들이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 친구가 없고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그 친구에 대한 거랑 두 번째가 놀 데가 없는 거. 그래서 이게 이쪽에 살았던 게 당연하면 몰라도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좀 밤에 이제 늦게까지 친구랑 놀고 싶을 수도 있는데 뭐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치. 네. 그들은 밤에 더 놀아야지. 이 전원주택을 이제 관리를 하려면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관리를 하자 그러면은 그렇죠. 강제 노동. 네. 노동 착취.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가족 모두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300평이 넘는 땅은 신중히 구입하십시오. 근데 약간 땅을 크게 사는 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좀 크게 운영하고 싶으셔가지고 뭐 이제 한 100억 평은 뭐 이제 내가 쓰고 나머지 100억 평은 이제 뭐 밭도 만들고 이제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땅을 크게 구입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땅값은 쌀 수 있는데 조경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돼가지고 잔디를 깔 수도 있어요. 쫙. 근데 그거 어떻게 해? 그 깎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 이제 깎는 시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디 깎다 세월 다 보낸다라는 그 인터넷 괴담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땅값이 정말 쌌을 때 그때 전원주택을 사게 되면 보통 1000평씩 샀거든요. 일곱 번째, 벌레를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에는 바퀴벌레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퀴벌레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돈벌레, 집게벌레, 그리고 다람쥐 나방. 돈벌레 보고 완전 시겁하잖아. 네, 돈벌레 귀엽죠? 귀엽냐? 네. 서로 얼마나 놀래는데. 그치, 서로 놀래지. 네, 서로 놀래죠. 아니, 만약에 내가 걔를 봤는데 걔가 달려든다고 생각해봐. 근데 도망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안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해하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벌레가 정말 싫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그냥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벌레들도 살기 좋은 환경. 네, 박쥐도 있고 맞다. 박쥐 귀여워요. 여덟 번째, 이웃에 민감한 경우. 그렇죠. 여기서는 아파트처럼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사 갈 때까지 옆집 사람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건 불행으로 갑니다. 그렇죠. 사람이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삶의 터전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은 매우 힘들어지겠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오해할수록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그렇죠. 실제로 전원주택을 이사가는 이유가 50%가 이웃관계라고 합니다. 그런 거가 되게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원주택이 처음에 왔을 때는 다들 로망을 갖고서 이웃관계를 되게 끈끈하게 맺기 시작해요. 근데 친해진 만큼 오해를 했을 때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자신이 이쪽에 와서 왜 사는지 꼭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웃 때문에 온 건지 우리 가족 때문에 온 건지 생각해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족이죠. 이웃과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민감한 사람이 되게 손해를 많이 봐요. 그쵸. 꼭 민감한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무딘 사람은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남 눈치 보는 사람. 그쵸. 특히나 더 피곤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8가지 사례로 놓치기 쉬운 전원살이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무턱대고 준비 없이 들어가면 후회할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점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신 후에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행복한 전원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양평으로 오세요. 양평으로 오세요.